경매 시장에서 항상 인기가 많았던 강남 재건축이나 뭐 신축 단지도 최근에는 뭐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뭐 전반적으로 약간 지금 뭐 매매 시장이 얼어붙긴 했었으니까요. 강남 상구 아파트 낙찰가율마저 90%대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근데 강남은 사실 뭐 품질이 안 좋은 가능성 없잖아요, 그죠? 강남 아파트도 아무거나 사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네. 오. 강남 경매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 기사라든지 이 낙찰률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예시 물건을 두 가지를 가지고 왔거든요. 네네.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파트는 네, 서울 네. 송파구에 위치한 아파트인데 이게 경매로 나왔었어요. 네. 근데 감정평가 금액이 8억 2천만 원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낙찰가율이 지금 77.45%의 낙찰을 받아갔어요. 오. 근데 한 번 유찰되고 나서 6억대로 낙찰을 받아간 거거든요. 그럼 77%면 엄청 싸게 잘 받아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여기에는 또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이 아파트가 네. 경매로 나오기 전에 감정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받은 시점이 있거든요. 아, 네. 이게 2022년 8월 18일에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8억 네네. 2천만 원이다라고 판정이 나와서 음. 이 물건이 8억 2천만 원에 경매로 처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입찰해서 낙찰 받아간 거 2023년 12월 11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시점이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중간에 이 아파트가 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에 따라서 감정평가 대비해서 이 물건은 싸게 나왔는지 비싸게 나왔는지 이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낙찰가율들이 100% 넘는 물건들이 있는 거고 70% 이렇게 되는 물건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준이 돼야 되는 건 지금 시세보다 얼마나 싸게 낙찰을 받았냐를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 지금 2022년 8월 달에 감정평가를 했거든요. 네. 2022년 8월 달에 지금 거의 최고치를 찍었었죠. 8억 3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었는데 네. 지금 최근에는 6억 1,500만 원. 가장 최근에 거래된 건 6억 1,500만 원으로 거래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물건 말고 또 하나의 물건 더 보여드릴게요. 두 개를 보시면 확실히 좀 차이가 나실 거예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금액이 26억 1천만 원의 감정평가를 받았어요. 네. 근데 감정 시점이 지금 2024년 6월 14일에 받았어요. 그럼 이때 이 집이 얼마쯤 거래가 됐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네. 2024년 6월이었단 말이죠. 6월이 25억 이때쯤 낮아졌다가 점점 회복이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집은 지금 낙찰 받아간 사람이 한 명밖에 단독 낙찰 받아가신 거고 네. 감정평가 금액보다도 더 비싸게 낙찰을 받아가신 거죠. 그래서 낙찰가율에서도 이런 비밀이 있다로 보셔야 되고 무조건 감정평가 금액보다 더 싸게 낙찰받으면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시세보다 얼마나 더 싸게 내가 낙찰을 받냐를 기준으로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강남 아파트는 아직 뭐 죽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네네. 되는 거고 또 이 강남 아파트를 노리고 계셨던 분들 중에서는 내가 실거주하는 집은 이제 지방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좀 강남 아파트 하나 매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은 경매, 공매를 좀 추천드리긴 해요. 그 이유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잡혀져 있는 집들이 많잖아요. 근데 경매나 공매로 낙찰을 받으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실거주 요건이 없고 그냥 바로 투자자용으로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리트 있는 걸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노리고 계셨던 분들은 좀 경매 공부하셔가지고 입찰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전세 시장을 두고 전세 제도가 사라진다, 뭐 전세 사는 시대는 끝났다, 그런 말이 많은데 경매 관점에서 현 시점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낙찰자들이 이거 모르면 전세 시장에서 호구 잡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일단 확실히 전세 사기가 이슈가 되면서 이 전세로 들어가려고 했던 분들이 좀 전세로 들어가기 두려워하시는 경향이 생기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월세가가 좀 올라가기도 했고, 근데 특히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 낙찰자 입장에서도 전세가를 잘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 이유가 지금 빌라에 전세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허그 가입을 하고 들어오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 허그 가입을 하려면 조건이 좀 있어야 돼요. 공시가격의 126% 되는 가격
이하로 전세가를 맞췄을 때 보증을 들 수 있게끔 해주고 있는데, 이걸 모른다면 내가 만약에 낙찰을 받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금액이 이 집에 전세 맞출 수 있는 금액이 1억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공시가격의 126%가 1억이 안 된다 하면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내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빌라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그 집이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그래서 그 집의 공시가격의 126%가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전세가는 얼만큼 맞출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체에서는 이 126%도 더 낮춰야 된다 하고 112%로 낮추겠다라는 개정안을 내세우긴 했거든요. 근데 일단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걱정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바로 낮아질 것 같아 보이진 않고, 그래도 잘 지켜보시면서 112%로 낮아지게 된다면 또 그 다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제일 많이 좀 궁금해 하시던데, 경매 낙찰 받고 나서 잔금 납부하기 전까지 기간이 좀 있거든요. 그럼 그 한 달 정도 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 한 달 동안 전세 입자를 맞춰가지고 그 전세금으로 잔금 납부를 하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네네. 근데 전세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낙찰자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 뽑아보면 경매 같은 경우는 잔금 납부를 한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이 되긴 해요. 근데 아직 소유권 이전 되어 있는 사람의 이름이 전 채무자 이름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워질 것도 아무것도 안 지워져 있고, 그래서 전세입자는 그런 집에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이 30평 아파트의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59제곱미터 소형 아파트의 거래가 늘고 있어가지고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엔 가격 차이도 그렇게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뭐 30평대 아파트가 끝나고 20평대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지역마다 편차가 좀 심해질 것 같아요. 일단 서울은 30평대보다는 20평대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구축 아파트 30평대 가는 거나,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 20평대 가보면 오히려 신축 아파트 20평대가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요즘은 그냥 자녀도 2명 낳으면 많이 낳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2인 가구 아니면 3인 가구인 건데, 굳이 내가 돈을 더 들여가지고, 내가 여유가 있는 거 아닌데 막 돈을 더 들여가지고 30평대 가는 바에야 좀 20평대 해도 충분하니까 20평대로 좀 눈을 더 많이 돌리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지방에 가보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소도시일수록 더 이게 편차가 심해지는데, 소도시는 30평대, 40평대 해도 3억, 4억이면은 충분히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분들은 그 정도로 여력이 있어요. 근데 내가 굳이 3억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좁은 아파트를 살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소형 아파트들은 지어지는 것 자체도 소형 평수가 거의 잘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지역별로 너무 편차가 심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얼죽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신축 선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재건축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그런 말도 있어요. 이 투자처로서 재건축 시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재건축 투자를 하게 되면 입주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입주권을 받는다는 거는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받는 건데, 이 조합원들한테는 조합 자체에서 로얄동이랑 로얄층 먼저 빼줘요. 그럼 같은 아파트다 하더라도 내가 더 시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런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추가 분담금이 더 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추가 분담금이 든다 하더라도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일반 분양가보다는 쌀 거예요. 그런 물건들로 무조건 투자를 하셔야겠죠. 더 비싸면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근데 그러면 일반 분양가보다는 조합원 분양가가 더 싼 거고, 일반 분양가는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보다는 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일반 분양가는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 가격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싸게 샀던 사람은 결국 재건축 입주권을 산 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사실 때 내가 이 아파트 얼마까지 오르면 그때 돼서 내가 팔겠다라고 딱 기준을 세우시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쭉 기다린다라고 보시고 좀 마음 편히 기다리시는 게 결국 좋지 않을까
결국 그분들이 2, 3년 후에는 서울 아파트 공급이 지금 절벽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축 아파트가 그만큼 더 귀해지게 되는 건데 2, 3년만 지나도 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신 분들이 결국 위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매 전문가이신 만큼 직접 임장도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 그리고 앞서서 1억이면 투자할 것도 되게 많다라고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직접 발로 뛰어 다니시면서 이 최악의 이 인구 감소, 소멸 이런 위기에도 살아남을지요? 앞으로 주목하면 좋을 부동산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제가 한 가지 딱 예시를 가지고 와봤는데 지방이라 하면 다들 그냥 인구 소멸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저 오늘 최근에 네. 막 부산도 막 인구 소멸된다 막 그런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고 와가지고 정말 심각하구나. 일단 그런 편견에 좀 사로잡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인구 소멸은 현실적으로 맞기는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내가 소액인 만큼 수도권에 내가 눈을 돌릴 수 없는 사람들은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을 좀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투자 아니고 단타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돼서 사람들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쪽에 사람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살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시세 그대로 그냥 파는 전략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렇게 시드를 좀 모으시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이 물건은 저희 수강생 한 분이 낙찰을 받으셨던 물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경북 구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울 사는 분들은 특히 저는 부산 출신이거든요. 부산 살다가 서울로 왔기 때문에 그냥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그냥 우리도 일상적으로 아파트 살고 싶고 아파트 투자하고 싶고 이런 심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냥 서울에서만 살고 있던 분들은 지방 아파트를 엄청 더 안 좋게 보시는 경향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경북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긴 하셨어요. 근데 구미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을 받으셨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3억 2,200만 원의 감정평가가 나왔거든요. 네. 한 번 유찰이 됐고 입찰자는 9명 입찰을 하셨고 이때 저희 수강생이 2억 7,21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으셨어요. 네네. 2위 금액이랑 별로 얼마 차이 안 나게끔 낙찰을 받으셨고 이 물건은 2억 7,200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 납부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3억 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세금 뗄 거 다 떼도 2천만 원 넘게 순수익을 가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 투자금을 불린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너무 저평가 아파트만 찾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동산 투자는 진짜 다양한 방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의 성향에 맞게끔 그런 투자 방법들이 여러 개 있으면 그중에서 내 성향과 맞는 투자 방법을 하나 고르셔가지고 그걸로 파고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